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오늘 이 책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일 먼저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 넥서스처럼 정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지점을 연결해주는 어떤 사회적인 연결고리이고, 그래서 넥서스라는 거죠. 그래서 문서는 우리의 이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정보 네트워크의 어떤 중요한 장치로서 등장을 하는데요. 인간이 만드는 문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또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드는데요. 바로 성경과 또 하나는 마녀 사냥의 예입니다. 제가 지금 좀 길게 읽은 마녀 사냥의 예에서 보듯이 정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진실을 향해서 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보라는 것은 어떤 자정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진실로 갈 수도 있고 거짓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능한 한 진실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자정장치가 내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정장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발 하라리는 두 개의 체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민주주의 체제와 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와 독재를 어떤 정치 체제의 차이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유발 하라리는 어떤 정보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 관점에서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독재는 강력한 자정장치가 없으며 중앙 집권적으로 정보를 모으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자정장치가 작동을 하고 그리고 정보를 분산시키는 형태죠. 이처럼 정보 네트워크의 유형으로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정부가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거기에 수렴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 외에도 국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 NGO 등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과 기관들 사이에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상대편의 의견을 확인하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자정장치 덕분에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고 그 사이 어디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정부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독재 체제 혹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한 곳으로 모이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 한 곳으로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정보를 어떻게 선별할지, 다시 말해서 대중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공개하고 어떠한 정보는 막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소통하거나 공유할 수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인간이 과연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인간이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선거로 어떤 사람을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가 사실은 틀린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진실 혹은 진리만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죠.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재 체제에서는 독재,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진리고 진실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 외의 것은 모두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고 심지어 그것을 다른 종류의 정보를 안다는 것은 어떤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처럼 그렇게 다루어집니다. 나치즘이라든지 아니면 구소련 체제라든지 북한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권력 체계가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권력을 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정보만을 공유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차단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독재와 민주주의 체제의 차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일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의 내용을 좀 길게 소개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은 이제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부, 3부는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부에서 다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보 네트워크를 살펴봤었던 것과 다르게
오늘날에 말하는 AI, 다시 말해 컴퓨터에 기반한 정보 네트워크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보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2부와 3부에서 전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이제 진행되는 건 컴퓨터 이제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AI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을 주로 말을 합니다. 뭐 컴퓨터든 뭐 AI든 간에 특히 AI의 시대에 오면은 이 정보 네트워크의 특징은 이전에 뭐 인쇄술이라든지 라디오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고 또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인쇄술이라든지 아니면 라디오라든지 그것이 정보를 더 확산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을 더 열린 대화에 참여하게 하거나 뭐 여러 방식으로 어떤 긍정적인 방식 혹은 부정적인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이 활용되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보가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의 통제하에서 혹은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AI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사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사례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미얀마에서 이루어졌던 한 종족 간 어떤 폭력과 그리고 살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많은 나라에서 증오를 퍼뜨리고 사회적 결속을 약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컴퓨터의 새로운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가장 악명 높은 초기 사례 중 하나는 2016-2017년 미얀마에서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반로힝야족 폭력을 부추겼던 일이다. 미얀마에서 2010년대 초반은 낙관적인 시대였다. 수십 년간의 가혹한 군부 통치, 엄격한 검열, 국제 제재가 끝나고 자유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선거가 치러지고 제재가 풀렸으며 국제 원조와 투자가 쏟아져 들어왔다. 페이스북은 새로운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수백만 명의 버마인들에게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보고를 제공했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와 검열이 느슨해지자 민족 간 긴장이 높아졌다. 특히 불교를 믿는 다수민족인 버마족과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사이의 갈등이 심각했다. 2016-2017년에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이라는 소규모 이슬람 조직이 아라칸 라카인주에 무슬림 국가를 세우기 위해 여러 군초소를 공격하고 수십 명의 비무슬림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는 등 연쇄 공격을 감행했다. 이에 대응해 미얀마군과 불교 극단주의자들은 로힝야족 전체를 겨냥한 전면적인 민족 청소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로힝야족 마을 수백 곳을 파괴하고 7천에서 2만 5천 명에 이르는 비무장 민간인을 죽이고 1만 8천 명에서 6만 명의 여성과 남성을 강간하거나 성폭행했으며 약 73만 명의 로힝야족을 잔인하게 추방했다. 폭력을 부채질한 것은 로힝야족을 향한 극심한 증오였다. 그런 증오는 반로힝야 선전에 의해 조장되었고 선전의 대부분이 페이스북을 통해 퍼져나갔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얀마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주요한 뉴스 출처이자 정치적 동원에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는 플랫폼이었다. 2017년에 미얀마에 거주한 구호 활동가 마이클은 전형적인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온라인에 퍼진 로힝야족을 향한 독설은 양에서나 폭력성에서나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당시 미얀마 사람들의 뉴스피드는 그런 독설로 도배되어 있었다. 이는 로힝야족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테러리스트라는 생각을 강화했다. 페이스북 계정들에는 ARSA가 실제로 저지른 잔악행위를 보고한 게시물도 있었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잔악행위와 테러 공격 계획에 대한 가짜뉴스가 넘쳐났다. 전형성 강한 반로힝야족 메시지들은 불교 승려 위라투 같은 인간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어떤 게시글을 추천할지 결정한 것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알고리즘이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폭력, 증오, 차별을 부추기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증폭하고 추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018년 유엔 사실조사단은 페이스북이 증오로 가득한 콘텐츠를 유포함으로써 민족 청소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소수민족을 증오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학살하라고 선동하게 됐었던 페이스북 메시지. 도대체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폭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까요? 페이스북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알고리즘에게 줬던 명령은 사용자 참여를 늘리라는 것이었다고요. 사용자 참여를 늘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알고리즘은 그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따뜻한
자비로운 메시지보다는 분노를 유발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 어떤 음모론적인 그러한 뉴스들을 퍼뜨리게 된 거죠. 그 뉴스들을 계속 퍼뜨리면서 그것이 거짓이든 아니면 그것이 폭력적이든 상관없이 그 메시지들은 이 민족 간의 어떤 증오와 혐오 감정을 더 불태우게 만들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거나 아니면 폭력에 희생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가짜뉴스를 보았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정말 가짜뉴스의 폐해라는 것은, 그리고 어떤 선동과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뉴스의 문제점은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의심하더라도 자꾸 그 비슷한 뉴스가 내 휴대폰 화면에 혹은 내 컴퓨터 화면에 뜨게 되고,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비슷한 정보를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것이 정말 진실이 아닌가라고 믿게 되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AI의 이런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페이스북의 사례는 우리가 AI의 그러한 결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발하라리는 말합니다. 오늘날에 AI는 어느 정도의 발전 단계까지 왔냐면 그 스스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AI의 결정은 이제 우리가 대출 심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입사를 한다든지 곳곳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AI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심사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공간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그가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죠. 그것의 한 예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세돌 기사와 그리고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었는데요. 그때 바둑 기사들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예상하지 못했냐면 알파고가 어떠한 바둑을 그걸 두었을 때 왜 저기에다 두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의 신용대출 결정은 그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돈을 잘 갚아왔는지 혹은 얼만큼 경제적인 자산이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큰 마트에 가서 몇 번째 줄에 있는 물건을 산 사람인지 아니면 자동차가 무슨 색깔인지 이처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쪽에 더 확률이 높은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대출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어떤 대출을 결정하는 어떤 핵심적인 정보라기보다도 뭐 10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더 많은 또 정보들이 엄청나게 무관해 보이는 정보들이 모두 합쳐져서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째서 그런 정보가 나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AI는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새로운 인권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AI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설명, 내가 여기서 거절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회사에서 합격되지 않고 탈락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경을 넘어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또 AI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들이 엄청난 정보를 다룰 수 있지만 이 정보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 자체가 매우 편향된 정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은 아무래도 사회에서 고위직이거나 아니면 연예인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확인해 보면 정보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의 자료들, 그리고 백인 남성의 자료들, 그리고 좀 더 젊은 세대 중심의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분포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다루는 정보 자체가 매우 편향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를 수합해서 결정하는 내용도 역시 당연히 편향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이 AI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유발 하라리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발 하라리가 아주 비관적이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쇄술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모든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했었던 적도 많이 있었듯이, 물론 부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끔찍하게 활용했었던 적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면, 그리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좀 긴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이분이 역사학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좀 역사적인 자료를 다루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부분이 더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에 제가 조금 치중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부, 3부 AI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컴퓨터의 어떤 진화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아주 흥미롭고 또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제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